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완전히 다 풀려서 봄 날씨가 되었어요. 우리 친정집은 시골이라 길가에 꽃이 되게 많거든요. 꽃뿐만이 아니고 나무도 초록색으로 잎이 새로 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계절이 바뀌는 것에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시골에 사니까 더 피부로 와닿거든요. 놀러가서 아이들과 함께 산책할 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친정 부모님이 사는 이 집터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더 정감이 가는 우리 집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제 소중한 공간에 대해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오늘 사연도 그날의 기억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확 터지게 되었어요. 앞서 말했듯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제 고향은 완전 충청도 내륙에 있는 곳인데요. 지역이 유명한 편도 아니고 말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죠. 그래서 설명할 때도 옆에 있는 큰 지역을 말하고 그 옆에 있는 곳이라고 부가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지 시골이라고 제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건 전혀 아닌데요. 왜 다들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하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오히려 의문입니다. 그리고 시골이 고향이라고 하면 다들 농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스갯소리로 강원도 사람들은 감자 소리를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비슷해요. 거기는 그럼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냐고 대놓고 질문을 듣기도 했죠. 아, 심지어 큰형님은 저를 처음 본 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 그럼 동서 고향에선 도대체 뭐 먹고 살아요? 나물 캐먹고 그러나? 물론 집 앞마당에서는 나물을 키우고 그걸 캐서 먹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절대 나물만 캐먹고 그러진 않습니다. 미디어에서 한창 시골 생활이 유행하고 하면서 자급자족이 유행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풀만 먹고 자란 편은 아니에요. 일단 우리 집은 원할 때마다 고기를 먹었어요. 충분하게 그럴 수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알기로 결혼을 선을 보고 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집안이 좋으시거든요. 부잣집끼리 만나 선을 보고 결혼했으니 저는 상당히 부유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도 우리 집이 부자라는 것을 인지할 정도로요.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은 기억은 아예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또래는 다 기억하실 텐데 바나나가 되게 귀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귀한 바나나를 원할 때마다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말만 하면 다 구해주셨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고물상을 운영하셨습니다. 고물상이라고 하면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반응이 의외라고 느껴집니다. 한평생 가난하고 부족하게 살았던 기억 자체가 없거든요. 부모님은 고물상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소도 키우셨어요. 소를 키우느라 도시에 가서 살지 않았던 거였죠. 어렸을 때 기억인데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엄마는 늘 소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린 저는 소가 너무 커서 무서워했거든요. 엄마가 소는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 아니라고 웃으셨던 게 기억나요. 아무튼 저는 가난하지 않게 자랐다는 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까지 동네에서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어요. 우리 고향에 고등학교가 있긴 했는데 부모님이 인근 도시로 가길 원하셨거든요. 제 교육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거기 이모가 살아서 이모네 집으로 가서 살았죠.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눈칫밥을 먹은 것 같죠? 전혀 아니랍니다. 이모도 원체 잘 살았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치환해도 큰 돈을 주셔서 사촌 언니와 오히려 친자매처럼 지냈거든요. 도시에서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 딸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더니 서울로 대학을 가네? 엄마는 우리 딸이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너무 수고 많았어.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은 그리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된 것은 참 큰일이었어요.
제가 외동이라 사촌 언니가 있는 이모 집은 너무 좋았거든요. 반면 서울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금지호 겸 외동딸이 서울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되었는지 학교 바로 앞에 아파트를 얻어주셨어요. 그때는 대부분 학생이 학교 앞에서 합숙했는데 저는 호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도 그렇고 부모님의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부자인 것을 절대 남들에게 과하게 티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을 굳이 남들에게 과시할 필요는 없어. 받지 않아도 될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거든. 특히 부모님은 굉장히 검소한 편이었어요. 시장에서 산 옷 하나를 계속 돌려 입고는 하셨죠. 옷을 많이 빨아 망가져도 그걸 기워 입으셨습니다. 집안 살림 대부분도 아주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불과 수건도 웬만하면 바꾸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단지 저에게만 아끼지 않았고 부모님 당신들은 사치를 전혀 부리지 않았답니다. 특히 사는 곳이 시골이니 꾸밀 필요도 없었어요. 잘 보일 사람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뿐인 딸이 서울에 간다니 부모님은 걱정되셨는지 아파트를 얻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됐는데 어떻게 방 한 칸만 얻어주겠어? 만약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니? 학비를 포함한 용돈도 아주 넉넉하게 받아 대학 시절에도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휴학 없이 졸업한 저는 바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살던 아파트는 제가 취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자 바로 처분했습니다. 직장은 전공을 살려 어느 중소기업의 회계부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왜 팔아? 나 같으면 그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아파트를 팔고 왜 굳이 원룸으로 가는 거야? 부모님 도움 그만 받고 내 힘으로 자립하고 싶어. 작지만 내가 이뤄낸 공간이라 뿌듯함이 커. 심지어 처분할 때 부모님까지 나서서 말리셨는데 저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죠. 말 그대로 저도 성인이고 돈을 버니까 제가 스스로 이뤄내는 삶이 좋았거든요. 직접 버는 돈이라는 게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직장에서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워낙 일을 잘해서 사내에서 유명한 직원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따라다녔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 얘기도 나왔습니다. 연애하면서 서로 집안 얘기도 자주 했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냥 시골에 사신다고 하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신다고 하셨지?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동물 키우셔. 아, 그리고 아버지는 고물상도 하셔. 딱 저 정도로만 말했어요. 괜히 우리 집이 잘 산다고 으스대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여유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그 당시에 전혀 몰랐답니다.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에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남편의 집은 지극히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평범보다 살짝 위였어요. 남편은 3형제 중 막내였고 위로는 2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제가 약간 놀랐던 것은 2명의 형이 둘 다 장가를 굉장히 잘 갔다는 점이었어요. 형님들은 둘 다 가정주부였는데 재밌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 2분이 친구 사이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큰 아주버님은 결혼식장에서 큰형님의 친구인 둘째 형님을 보고 둘째 아주버님에게 반해서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큰 아주버님과 달리 둘째 아주버님은 남편처럼 평범한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둘째 형님 친정에서 약간 반대하기도 했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어머니는 얼떨결에 2명의 며느리가 둘 다 강남 출신 부잣집 따님들이었던 거예요. 형님들은 2분이 가정주부라 집에 있는 날이 많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랑 교류도 상당히 많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제가 처음 시댁으로 인사 갔던 날 저는 형님들이 와 계실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에 들러 선물을 미리 샀는데 시어머니 것만 준비했거든요. 아, 형님들이 계신 줄 알았으면 더 준비했을 텐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그 브랜드 안 써요. 괜찮아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나한테 선물해준 그 브랜드 화장품 참 괜찮더라. 어머, 그거 진짜 좋은 건데 어쩜? 어머님 딱 아시네요. 마침 아빠가 출장 다녀오시면서 또 사오셨는데 그거 어머님 드릴게요. 그래, 그럼 나야 좋지. 역시 센스가 남달라. 저를 앞에 앉혀두고 대화하는데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형님들은 제 고향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랬죠? 그래. 거기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냥 똑같이 밥 먹고 살죠. 고기도 먹고 집 마당에서 키우는 채소들도 먹어요. 거기 혹시 맥도날드 있어요?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다고 했나? 그럼 햄버거나 피자는 성인 돼서 처음 먹어봤겠다. 처음 먹었을 때 어땠어요? 고등학교를 인근 도시에서 나와서 웬만한 건 다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햄버거나 피자 정도는 우리 고향에도 있어요. 아,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혹시 기분 나빴어요? 미안해요. 우리가 둘 다 강남 토박이고 서울에서 곱게 자라서 그래요. 나쁜 의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맞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벗어나질 않아서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랬어요. 원래 성격 같았으면 들은 사람이 즐거워야 장난이라고 한마디 했을 텐데 꼭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날은 제가 시댁에 얼굴을 보인 첫날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시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소외감 들게 하긴 했어도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우리 집에 인사를 왔는데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의 남편이라고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셨는지 몰라요. 지금은 결혼할 때 예전과 다르다고 하던데 제가 결혼할 때는 또 남자가 집을 해오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차피 자식이라곤 저 하나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보태주고 싶어 하셨어요. 혹시 집을 얻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우리는 김서방 자네나 우리 딸이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려요. 저도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들은 말로는 남편은 우리 집의 겉모습과 부모님의 행색을 보고 오해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대요. 부모님이 물론 말만 그렇게 하시고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지 않으셨으니 그런 오해가 생겼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본의 아니게 호의를 거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살짝씩 오해도 생기고 갈등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상견례를 할 때도 원래는 여자 쪽으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견례 가게를 당연하게 서울로 잡는 시어머니를 보고 살짝 마음이 서운했어요. 아가, 그래서 우리 상견례는 다음 주 토요일로 하자. 장소는 내가 골라놨으니 편하게 오시면 돼. 네. 서울에서 만나는 거죠? 내가 알아본 곳이 있어. 거기가 음식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아. 아무래도 상견례 자리만 그렇게 하고 결혼식장은 우리 지역으로 잡아도 되니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식장 지역을 정하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서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비록 시골에 사셔도 주위 친척이나 지인들이 많거든요. 토박이들이라 필수 참석하시는 분들만 해도 엄청났어요. 그분들을 다 서울로 데리고 오려면 버스 대절을 3대는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율할지 제 나름대로 고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서울 예식장을 계속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장소가 서울이 편하신가요? 당연하지. 아, 혹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유, 아닙니다. 사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우리야 뭐 버스로 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지수야, 괜찮아. 나름 용기 내어 말한 건데 시어머니 반응이 서운했습니다. 더불어 엄마한테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중에 말했더니 엄마는 그래도 시집 가는 건데 시작도 전에 밉보일까봐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형님들이 선물해준 아주 고급 양복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부모님을 보고 제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백화점에 가서 두 분 다 질 좋은 비싼 양복을 사라고 울며 말할 정도로요. 이런 게 다 뭐가 중요해? 엄마랑 아빠는 괜찮다니까 왜 네가 속상해서 그래? 진짜 별일 아니야. 우리 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오늘 속상해. 결혼식 날에는 꾸미고 와? 그 당시 저도 참 어렸죠. 진짜 가난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돈도 많으면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이 다 한껏 꾸미고 오셨어요. 결국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죠. 나중에 대학 친구가 말해주길 형님들이 그렇게 비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쪽에 신부 대기실에 있느라 몰랐었지만요. 아유, 시골에서 올라오느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몄나 봐.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이런 결혼식장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을 거야. 아휴, 만약 시골에서 했으면 우리 거기까지 갈 뻔했네. 그러니까 나 지금 상상했다가 소름 돋았어. 어휴.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얼마 전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대기실 안에서 웃고 있었던 거죠.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다 서울로 잡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계속 이왕이면 좋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남편도 저도 직장인이라 명절 전에 시간을 낸다는 것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업계가 특히 그랬어요. 저는 회계 담당이라 명절같이 큰 휴일을 앞두고 쉬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명절 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큰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지금 일해? 아니,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이제 곧 추석이잖아. 그래서 미리 음식 준비할 게 많아서 연락했어. 시댁이 큰 집이라 친척들도 많이 오시거든. 나랑 둘째 동서는 미리 며칠 전부터 가서 돕는 편인데 동서는 좀 힘들려나? 아, 형님,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해요. 퇴근하고 가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야근은 안 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데 아예 일을 빼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명절 전날에는 올 수 있지? 내가 그렇게 말해 놓을게. 네, 전날에 제가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해요. 그때는 아직 시댁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큰 상태였어요. 그래서 1초도 쉬지 않고 일해서 겨우 퇴근 전에 다 마무리하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갔더니 이미 준비를 다 한 상태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 이미 다 끝냈지. 저녁 먹으러 온다고 그랬다면서 와서 먹기나 하려? 네? 아니, 저는 같이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저녁 8시가 다 되어서 온 거면 그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니? 됐다.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제게 냉랭하게 대하셨죠. 영문을 몰라 큰형님을 쳐다보았더니 저를 모르는 척 눈을 피하더라고요. 황당했지만 일단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밥을 먹으려는데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역구역 먹어서 집에 가기 전에 소화제를 사 먹을 정도였어요.
괜히 서러워서 남편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걸까? 내가 분명 같이 하자고 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내일 일찍 가서 도와드리면 오해 풀리실 거야. 이왕이면 다 같이 모이는 명절인데 행복하게 지내자. 그리고 다음 날 남편과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는 이미 형님들이 와 계셨어요. 어색하게 형님들을 도와 뭐라도 하려고 했는데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미 분위기가 저를 배제한 분위기였어요. 형님, 제가 할게요. 저 주세요. 응?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이거 한번 간 봐주세요. 음, 딱 좋다. 딱 좋아. 이대로 하자. 제가 마치 투명 인간인 것처럼 대하니 서러움이 확 밀려왔죠. 그래도 꾹 참고 설거지를 하거나 그릇을 치우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와서 차례를 지내고 이제 슬슬 친정으로 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우리 친정은 시골에 있으니 차례를 지내고 바로 출발해도 저녁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형님들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봤더니 어차피 형님들이 사는 강남은 차로 20분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눈치를 줬더니 남편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제가 표정이 안 좋자 남편이 나서서 얘기했어요. 저희는 그럼 이만 처가로 갈게요. 지방이라 지금 빨리 출발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 서방님. 근데 지금 가면 너무 막히지 않나? 2시간 거리도 5시간 걸린다던데. 맞아요. 차라리 그냥 이따 저녁 먹고 가거나 내일 아침 가는 건 어때요? 부모님이 저 기다리고 계세요. 자식이 저 하나뿐이라. 아, 알지, 알지. 당연히 기다리시지. 그것도 시골인데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리시겠어. 내 말은 어차피 지금 출발하나 저녁에 출발하나 같다는 말이야. 아, 그래. 그렇긴 하네. 전화로 말씀드리고 이따 저녁 먹고 편하게 출발해. 그때 가면 막히지도 않을 거야. 저는 그냥 그때 바로 시댁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남편이 옆에서 눈치 없이 그럴까 묻더라고요. 결국 분위기가 저녁에 출발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럼 다 같이 윷놀이나 하자며 창고에서 윷을 꺼내기도 했죠. 속상한 마음에 엄마에게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아, 괜찮아.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어. 너무 힘들면 안 와도 돼. 엄마랑 아빠가 나중에 갈게. 괜찮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 알겠니? 엄마, 나 괜히 너무 서럽다. 이게 뭐라고? 아, 얘는 왜 울고 그래? 차라리 다음부터는 엄마랑 아빠가 올라갈 테니까 울지 마. 그런데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오게 되었어요. 한참을 화장실에서 울고 나왔더니 남편은 눈치 없이 시댁 식구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녁까지 다 먹고 출발하는데 차에서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남편은 그제야 제 기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들이 워낙 기가 세서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 속상하게 하지 않을게. 겨우 진정하고 친정에 아주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은 제 생각처럼 당연히 진수성찬을 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밤에 야식 같은 저녁을 먹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명절을 보내기가 싫더라고요. 저도 우리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요. 그래서 용기 내어 남편과 대화한 후에 다음 명절엔 우리 집 먼저 가기로 둘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댁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날은 마침 제 생일이라 시댁에서 같이 저녁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에는 아내 고향에 먼저 다녀올게요. 지방이라 차가 너무 막혀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더라고요. 아, 하긴 너무 시골이라 그렇긴 하겠다. 뭐? 그럼 그렇게 해라.
요즘은 그렇게 하는 집들이 꽤 있더라. 며느리가 원하면 그렇게 해야지. 뭐든 좋게 좋게 생각하자. 기분이 안 좋은 게 눈에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다음 명절인 설날에는 우리 고향을 먼저 방문했어요. 퇴근하고 친정집으로 가서 부모님 얼굴도 보고 남편과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학교도 갔죠. 재밌게 놀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것을 알고 엄마는 최고급 한우와 신선한 채소도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남편의 차 트렁크에 가득 싣고 서울로 가서 시댁에 갔더니 형님들이 아직 시댁에 있더라고요. 당연히 친정으로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당황했습니다. 한우를 시부모님 것만 가지고 왔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형님들 아직 계셨네요? 응, 동서. 우린 저녁 먹고 가려고. 우와, 이게 다 뭐야? 시골에서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뭘 이리 챙겨왔어. 부모님이 한우를 좀 챙겨주셨어요. 시골에서 한우 사서 보내시려면, 어머, 신경 되게 많이 쓰셨다. 너무 무리하신 건 아니지? 네? 아, 전혀요. 무리라뇨. 문제될 거 없어요. 형님들은 저녁을 먹고 각자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에게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말도 먼저 걸고 반주도 같이 해드렸죠.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하며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친정이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친정에 가는 것보다 시댁에 가는 게 더 많았어요. 친정에 한 번 갈 때 시댁에는 3번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자주 못 보는 게 좀 슬프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안 건지 어느 날 아빠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네 집 주변에 고물상 하나 열까? 마침 뭐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고? 됐어. 내가 더 많이 내려가도록 노력할게. 친척 중에 누가 관심 있어 하더라고. 직원으로 쓰면 돼. 안 그래도 엄마가 대학병원 갈 일이 많잖니. 아빠가 그건 알아서 알아볼게. 실제로 엄마가 건강이 저때 안 좋으셨어요. 암이거나 큰 병은 아니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기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죠. 빈혈 증세를 포함해서 여러 증상이 많았거든요. 그거 검사하러 서울에 올라오신 적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집에 와서 자고 가신 날도 꽤 계세요. 그런데 아빠는 전화를 끊고 진짜로 바로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고물상을 바로 운영하셨습니다. 저는 시댁에 얘기할까 하다 굳이 먼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알고 있긴 했는데 제가 말하지 말라고 했죠. 부모님은 완전히 서울에 사는 것도 아니었고 시골과 왔다 갔다 하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예전보다 자주 뵐 수 있으니 훨씬 안정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형님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주말이라 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서 봤더니 둘째 형님이었어요. 받지 않으려다 받았더니 큰형님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동서, 뭐해? 지금 우리 백화점 갈 건데 같이 갈래? 주말인데 뭐 딱히 하는 거 없으면 같이 가자. 아, 지금 집에 그냥 있었어요. 남편은 운동 갔어요. 아, 그래? 그럼 같이 놀자. 서방님한테는 말하지 말고 와. 여자들끼리 놀자. 형님들은 마침 주말이라 백화점에 간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워낙 두 분이 친하셔서 제가 가끔 소외감을 느꼈는데 이렇게 불러주니 좋았죠. 준비하고 형님을 만나 백화점에 갔는데 제가 어느 가방을 보고 너무 예뻐서 걸음도 멈추고 보았어요. 동서, 그거 마음에 들어? 예쁘긴 하다. 근데 그거 비싼데. 괜찮아? 아, 마침 제가 딱 찾던 모양이어서요. 색깔도 검정색이라 때도 안 탈 것 같고. 뭐,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저거 브랜드 값이 좀 세. 명품 중에서도 비싼 편인데, 괜찮아?
제가 사치하거나 그런 성향은 전혀 아니라고 앞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명품 가방도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진짜 제가 그렇게 찾던 디자인의 가방이라 눈여겨보고 있었죠. 충분하게 그럴 능력도 되었고, 친정이 워낙 돈 걱정 없이 살아서 그 정도의 가방은 당연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저한테 비꼬면서 비싸다고 너는 안 된다는 뉘앙스로 말하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으로 들어가서 한 번에 구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 괜찮아? 아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 나중에 우리 원망하면 안 된다. 우린 말렸다. 아니요, 괜찮아요. 걱정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복잡한 마음으로 작은 형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 받을까 하다 그냥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형님들하고 백화점 갔다가 집에 가고 있어. 딸. 아빠가 급하게 엄마랑 병원에 가느라 리어카를 우리 아파트에 두고 왔거든. 혹시 그것만 고물상에 가져다 놓아줄래? 미안해. 응? 알겠어요. 내가 그건 해줄 수 있어. 병원 잘 다녀와. 왜? 아버지야? 아, 네. 아빠가 고물상을 하시는데 리어카를 옮겨달라 해서요. 남편하고 같이 하려고요. 동서 아버님 시골에 계신 거 아니었어? 엄마 병원 때문에 잠깐 서울로 오셨어요. 아, 근데 고물상? 오늘 동서 진짜 우리가 괜히 돈 얘기해서 명품백 산 거 아니지? 네?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형님들과 웃는 얼굴로 내리고 저는 남편을 만나 리어카로 옮겨 놓았어요. 저한테는 되게 일상인 일이었고 이날의 기억이 그렇게 나쁘게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형님들은 고물상을 운영하면 가난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괜히 제가 자존심을 부려 무리하게 명품 가방을 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 뒤로 시아버지 생신이라 다 같이 모였는데 그때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서, 오늘은 왜 그 가방 안 들고 왔어? 그때 완전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아, 그거 집에 있어요. 별로 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어머님, 그거 아세요? 동선의 아버님, 서울에 계신데요. 고물상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전해드려. 서울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사돈끼리 얼굴은 보는 게 좋지. 고물상 운영하시면 쉬는 날은 없으려나? 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괜찮아요.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일부러 먼저 말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도 제가 말하지 않으면 되니까 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을 돌렸습니다. 제가 괜히 그런 기분이 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꼭 제 고향과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시골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듣기 좋은 소리여도 3번 이상 들으면 질리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하고 아기는 바로 가지자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아이에 대해 눈치를 주는 분이 아니셔서 다행이었죠. 이미 형님들이 딸과 아들을 낳아 손주들이 많아서 저한테는 딱히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친정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외동딸이라 손주를 매우 바라고 계셨거든요. 병원에 갈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초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을 기다렸더니 자연스럽게 아기가 우리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어머, 웬일이야. 드디어 아기가 생겼어? 엄마 아픈 것도 사라지고 손자도 생기고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자꾸 생기네. 그러니까 나도 너무 놀랐어. 엄마, 김서방은 기뻐서 운다 울어. 시댁에서는 우리 아이가 첫 손주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어요. 그렇다고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관심은 부담스러워서 좋았죠. 친정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시골 집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아직 아기 낳지도 않았어. 왜 이렇게 오버해? 진짜 너무 웃긴다. 마침 우리 집이 오래되기도 했고, 한 번쯤은 리모델링 하고 싶었어. 마침 잘 됐지. 아이고, 우리 공주님인지 왕자님인지 너무 기대된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중간에 산부인과에 갔더니 제 배 안에 한 명이 아니고 쌍둥이라 총 2명이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저는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쌍둥이라 무게가 상당해서 회사는 그만두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특히 그만두길 원하셨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 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하셨죠. 그러면서 조리원을 최고급으로 알아보고 다 결제해 주셨어요. 어머, 동서, 조리원 거기로 했어? 거기 진짜 비싼 곳인데. 아빠가 출산하느라 수고 많았다고 결제해 주셨어요. 아, 되게 부담되셨을 텐데. 거기 연예인들이 가는 곳이잖아. 알지? 진짜 비싼데. 고물상. 형님들, 우리 집 형편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번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괜찮아요. 좋은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말해준 거야? 알지? 오해는 말았으면 좋겠어. 제가 뭐만 하면 돈 얘기를 꺼내며 걱정을 빙자한 오지랖을 부리는 것에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조리원을 시작으로 아이들 장난감, 옷, 유모차까지 다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을 쓰면 그렇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외동딸이라 유일한 손자들인 아들 쌍둥이들이 친정 부모님 눈에는 당연히 예뻐 보이잖아요. 이런 행동들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심해졌어요.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든 더 해주고 싶어 하셨죠. 저는 아직도 리모델링이 다 됐다고 해서 친정집에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그런 초호화 저택이 있더라고요. 아주 으리으리하고 화려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니, 우리 무슨 드라마 찍어? 세상에. 우리 재우 상호가 아들이잖아. 뛰어놀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외갓집에 자주 오지. 안 그래?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실제로 아들들은 외갓집에 가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가면 마당에 부모님이 미니 수영장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강아지도 있고 뛰어놀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죠. 오히려 겨울에 가면 눈썰매도 태워주고 자기들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크면서 더 외가에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굳이 이런 것을 제가 시댁에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죠.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은 원했어요. 본인들이 거부하면 그때는 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다행히 아들들은 공부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영어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친정 부모님께 했더니 국내에서 손꼽히게 비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거기 엄마, 근데 학비가 좀 비싸. 우리는 하나도 아니고 둘이니까 조금 고민이 되네. 소 몇 마리 팔지 뭐. 학비가 대수니? 우리 강아지들이 공부에 관심이 많다며. 관심 많은 부분을 건드려주는 것도 부모의 의무다. 그리고 엄마는 진짜로 학비를 다 내라며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셨어요. 들어가면 아이들 수준에 맞게 영재교육부터 사교육을 시키는 게 워낙 많았거든요. 저와 남편은 고맙게 생각하며 돈을 받았죠. 그러다 명절이라 시댁에서 모이게 되었어요. 동서,
얘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집 앞으로 가게 된 거야? 아니요. 우리 애들은 사립초등학교로 보내기로 했어요. 사립? 어디? 설마 이응이응? 아니요. 미음이요. 저랑 남편이 많이 알아봤는데 거기가 제일 교육관이 저희와 맞더라고요. 뭐? 거기 돈 많은 재벌들이 가는 곳 아니야? 동서, 너무 무리하지 마. 나중에 그거 중학교 가서가 더 중요해. 초등학교만 보낸다고 애들 잘 자라는 거 아니야?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은 감사한데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음, 동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다 동서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저번부터 느낀 건데 조금 사치가 심한 것 같아. 이게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빚이 모이면 감당하기 힘들다. 맞아. 우리야 강남 출신이고 친정이 워낙 잘 사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동서는 시골 출신인데 너무 분수에 맞지 않게 사는 게 보여서 걱정돼. 형님들, 지금 되게 무리하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오히려 제가 궁금해요. 음, 이걸 무례하다고 하면 오히려 민망해. 돈 씀씀이도 교육이거든. 동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교육시키지 마. 형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은 진짜 선 넘으셨어요. 명품 백부터 조리원, 유모차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초등학교는 동서가 조금 심했어. 동서 부모님은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 아니잖아. 힘들게 고물상에서 버는 돈인데. 저 말까지 들으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온몸이 떨려 쉽게 진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렇게 무례한 말을 쉽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순간 이제는 못 참겠다 싶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았습니다. 가까스로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충고 감사해요, 형님들. 그나저나 우리 집 놀러 오신 적 없으시죠? 시부모님 모시고 한번 놀러 오세요. 시골이어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응?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아무튼 오늘 대화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남편에게 집에 와서 있었던 일을 다 말했더니 본인이 더 화를 내더라고요. 형수님들 예전부터 돈에 관한 부심이 매우 심했어. 나도 진절머리가 났는데 이번 기회에 당신 친정 잘 사는 거 다 보여줘. 시부모님께 시골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놀자고 말했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반면 형님들은 저한테 전화까지 걸어서 걱정을 했죠. 동서, 화장실 깨끗한 거 맞지? 미안. 내가 서울에서 벗어난 적이 별로 없거든. 알잖아. 벌써 스트레스 받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실 아주 깨끗해요. 하나도 아니고 세 개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럼 동서만 믿을게. 작은 형님도 출발하기 전날에 전화를 걸어 걱정하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듣더니 실소를 터뜨릴 정도로 형님들은 유난이었어요. 동서, 혹시나 해서 그러는 건데, 거기 침대는 있어? 내가 잠자리 예민해서. 아, 형님, 침대 있고 이불도 좋은 거 있어요. 일단 오세요. 그렇게 당일이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우리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온다니까 음식을 가득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먼저 도착해서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동서네 친정집 어디야? 우와, 근데 동서 뒤에 있는 집 너무 멋지다. 무슨 궁전 같아. 여기에요. 이 집이 우리 집이에요. 주차는 마당 아무 곳에나 하셔도 돼요. 뭐?
동선의 집이 여기라고? 이 집이 동선의 집이야? 어서 오세요. 주차는 편한 곳에다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큰형님이 오고 작은 형님도 도착했어요. 아주버님들도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더라고요. 형님들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는지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이고, 아가. 내가 시골 출신이라길래 상상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완전히 반대구나. 공주님이었네. 우리 딸이 본인 잘 사는 것을 티내는 걸 진짜 싫어해요. 어서 오세요, 사돈. 마침 이때다 싶어 저는 일부러 남편을 시켜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을 데리고 소를 키우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는 것을 보더니 큰 아주버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막내 재수씨, 완전히 재벌딸이었네. 왜 그동안 숨겼어? 하하하하. 우리가 언제 숨겼어? 그동안 그래서 아기 낳고 특히 장모님이 많이 지원해 주셨어. 자연스럽게 제 정체를 밝힐 수 있었어요. 제가 소를 몇백 마리를 키우는 땅 부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형님들에게 밝혔죠. 또 시골의 대부분 땅이 다 우리 부모님 소유였거든요. 그것들도 흘리듯이 말하니까 너무 통쾌했습니다. 여기부터 저기 보이는 곳이 다 우리 땅이에요. 혹시 산책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야, 재수씨 몰랐는데 완전 부자였구나.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어? 엄마,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저기 수영장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어. 게다가 시조카들도 대놓고 우리 친정집을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통쾌했죠. 시어머니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형님들은 그렇게 시골 타령을 하더니 제 정체를 알게 되니 머쓱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형님은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져 있었어요.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뒤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댁에 당당하게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명절에 우리 집에 먼저 가든 말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선물 공세라 하면 대놓고 이제 저를 먼저 챙기기도 하셨어요. 예전에는 형님들이 우선이더니 완전히 판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형님들도 당연히 저를 비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은근히 친정 부모님이 지원해 준 것을 자랑하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상한 우월감을 가지고 저를 비꼬던 행동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이 애들 옷을 명품으로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 드리라고 챙겨주셨는데 아버님, 이거 어떠세요? 아유, 뭐 이런 것을 다 챙겨주셨대.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우리 이번 여름에 또 놀러 가도 되겠니? 언제든지 오세요, 형님. 애들이 아까 그러는데 우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저하지 말고 오세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저도 사실 유치한 것을 아는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작은 형님이 유독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일부러 그동안 무시당했던 것을 갚아주니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가방을 사서 들고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형님들은 예전에 제가 그 브랜드의 귀걸이만 껴도 알아보더니 이제는 가방을 들고 가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여보, 나 너무 유치한가?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 나도 형수님들 표정 보며 웃겨서 웃음 찾느라 힘들어. 다행히 남편이 완전히 제 편이라 더 즐기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다들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현명하게 처신을 잘했다면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 늙은이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다른 분들의 도움이나마 조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저를 두고 너무 일찍 혼자 죽어서 여자 홀몸으로 큰아들 하나와 작은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고 여자로서의 제 삶은 아예 없다시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끔은 왜 그렇게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 의미 없는 원망을 한 적도 많습니다. 만약 남편만 제대로 살아있었으면 내가 힘들 때 힘들더라도 이렇게까지 어렵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저에게는 이미 자식이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좌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대학 보내고 취직할 때까지는 내가 부모로서 제대로 뒷바라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 내 인생은 없다. 무조건 아들 녀석들의 인생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방일은 물론이고 청소에 남의 집 종살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부터 참 별의별 일들도 많이 겪고 울기도 정말 많이 울어서 눈이 붓지 않을 날이 없었던 때도 있었지만 한 해 한 해 가면서 아들 둘이 커가는 것을 볼수록 후회란 없었습니다. 특히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제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엄마, 제가 안마해드릴까요? 라며 여느 아들들 같지 않게 살갑게 애교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엄마로서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들 커가는 걸 보면 그 힘든 것조차 저에겐 기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 그 누구보다도 잘하기로 소문이 날 정도의 수재였습니다. 가끔 학부모 상담으로 학교에 찾아가면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저희 첫째 아들은 솔직히 이런 데서 공부할 인재가 아닌 것 같다. 어디 영재원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인 제가 봐도 아들은 학교 성적도 잘 받아오고 평소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 그 나이 때의 애들이 할 만한 질문은 안 하고 어디 어른들이나 할 법한 질문을 해서 저를 놀라게 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광경만 봐오다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첫째 아들한테 많은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둘째도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둘을 차별하거나 하는 건 결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언젠가 큰아들이 커서 취직을 할 때가 된다면 대기업도 어렵지 않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첫째 아들은 대학도 좋은 곳에 갔고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할 때가 돼서 정말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 만큼 큰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장하고 기특하던지. 아유, 역시 내 아들이야. 너무 고생했어. 이제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첫째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알린 날, 그날 평소 첫째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고 파티 아닌 파티를 했습니다. 당시 둘째 아들 역시 취직을 했기에 둘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소고기 육전까지 한 상 가득히 차려서 새 가족에서 정말 배 터질 때까지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커서 취직을 한 만큼 제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취직을 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퇴사했다고요. 아니, 이제 취직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무슨 퇴사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취직 준비할 때부터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취직해서 일을 해보니까 일이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다른 것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힘들게 들어가서는 어떻게 2달 만에.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첫째 아들은 제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더라고요. 본인 아내한테도 비밀이라고요. 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결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본 적이 많이는 없었지만
사업 같은 큰 일을 준비하려면 제가 본 며느리 성격상 꼼꼼하고 야물딱져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 와이프한테도 비밀이라니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인데 그거는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니? 하지만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사업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며느리를 속이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어차피 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너무 믿었기에 성공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어요. 엄마 지금 일도 못하고 있고 남은 건 이 집 하나야.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아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성공하고 꼭 배 이상으로 갚을게요. 싱글벙글한 첫째 아들은 몇 달 동안 그 사업이라는 것을 하는지 엄청 바빠 보였습니다. 연락을 해도 자기 너무 바빠서 통화하기 힘들다고 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들이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마음을 놓고 있었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었나 봅니다. 그로부터 3달이 더 지난 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태기 씨한테 5천만 원 빌려주셨어요? 아들이 초반까지는 사업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는데 욕심이 난 나머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확장하려고 무리하게 여기저기 알아본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사기꾼한테 걸려서 그동안 번 돈까지 다 날려먹고 며느리한테 사업을 했던 것도 들켰으며 제가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것까지 며느리가 전부 알게 된 것이었죠. 아들이 망한 것도 망한 거지만 저도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준 거였기 때문에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당장 밖으로 나앉을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돈벌이도 없을 뿐더러 이자도 아들이 내주고 있었거든요.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저를 며느리가 어머님, 그러면 저희랑 같이 사는 걸로 해요. 라고 말해준 덕분에 간신히 길거리 노인네 신세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큰아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망한 걸 큰아들 와이프가 선심 써서 이렇게 얹혀 살게 된 상황에 제가 어디 얼굴을 떳떳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눈치를 엄청 보게 되더라고요. 며느리가 절 눈치 주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아휴, 그런데 노인네 자존심인지 뭔지 괜시리 더 틱틱거리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런 저한테 화 한 번 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슨 친딸처럼 매일같이 저한테 와서는 어머님, 어머님 하며 누구보다 잘 대해주었죠. 솔직히 굳이 거기서 누군가가 눈치를 봐야 한다면 저인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제 눈치를 봤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집에 들어와서 괜히 눈치 보며 제대로 기 한 번 못 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저를 위해서 오히려 본인이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알뜰살뜰하게 나오는데 아무리 제가 꼬장꼬장한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저에게 잘해줬거든요. 솔직히 자기 일 하겠다고 나서다가 말아먹은 큰아들 때문에 완전히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덕분에 큰아들 집에서 사는 게 조금은 편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며느리였으면 자기 허락도 없이 몰래 사고친 남편 엄마는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며느리 덕분에 젊을 적에도 못 해봤던 나들이를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평소 단 것은 안 좋아하지만 주전부리 먹는 것을 즐기는데 며느리가 자기가 평소 가는 가게에 제가 좋아할 법한 것이 있다면서 제 팔짱을 끼고 데려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본인이 그걸 사왔다면서 저한테 슬쩍 선물이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맛이 어떠세요? 괜찮구나.
원체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저인지라 비록 며느리가 뭘 해도 건조한 반응밖에 내보일 수 없었지만 며느리는 그래도 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내심 아들이 빨리 자기가 벌려놓은 짓을 모두 해결해서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길 바랐지만 아들은 그 어릴 적에는 수재, 영재 소리 듣고 대학도 좋은 곳 나오고 취직도 좋은 곳에 할 만큼 머리가 좋았지만 사업이랑은 영 연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 며느리도 차마 제 앞에서 내색을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가끔씩 본인도 모르는 한숨을 쉬는 걸로 보아서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이 나아지려면 한참 걸릴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저 다음 달부터 작은 칼국수집을 하나 열려고요. 그러던 며느리가 어느 날 저랑 식사를 하다가 대뜸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전업주부로서 있다가 아들이 사업을 망하고 나서 작은 회사 사무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일 잘하다가 갑자기 칼국수집을 연다길래 뭔가 싶었죠. 들어보니까 본인 친정 쪽에서 약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보조로 일을 해도 들어오는 돈이 많지도 않고 그래도 칼국수집을 하면 태기 씨를 도와서 좀 더 빨리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참 생활력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남편이 잘못한 것 때문에 본인까지 덩달아 고생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전혀 그런 티 하나 내지 않았죠. 그러더니 며느리는 저한테 말한 대로 딱 한 달 뒤에 작은 칼국수집을 열었습니다. 요새 워낙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칼국수집을 해도 얼마나 장사가 잘 되려나 걱정하긴 했는데 며느리가 의외로 솜씨가 꽤 괜찮나 보더라고요. 며느리가 차려주는 식사를 먹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엄청 맛있다거나 장사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동네에서 조미료 크게 안 쓰고 맛도 좋고 양도 많고 건강에도 좋다는 소문이 좀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에 한번 며느리가 와보라고 해서 칼국수를 맛보러 갔었는데 확실히 손맛이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동네 맛집으로 인기가 있다가 나중에는 그 소문이 꽤 여러 지역으로 퍼졌는지 멀리서 온 손님까지 맞이하고 그러느라 며느리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를 열어서는 밤늦게 들어오곤 했죠. 아니, 그 정도로 바쁘면 사람을 쓰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래? 고생하는 게 안 돼 보여서 혼도 내봤지만 며느리는 그래도 자기 가게이기 때문에 사장이 좀 나와 있는 게 좋다면서 고집을 버리지 않았죠. 뭐 제 가게도 아니고 며느리 가게에서 며느리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확실히 그때의 며느리 선택이 맞았는지 며느리는 거의 10년 사이에 가게 확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땐 딱 동네 가게에 걸맞는 작은 크기였는데 이제는 직원도 10명을 넘게 두고 분점과 관련된 문의까지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분점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점을 내면 더 돈을 많이 버는 게 확실한데 왜 그러냐고 타박도 하긴 했지만 저도 몸이 하나인데 분점까지 가서 전부 일할 순 없잖아요. 물론 어머니 말씀대로 분점 내면 돈이야 많이 벌겠지만 그래도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칼국수 맛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분점을 내는 게 그래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칼국수집이 대박나서 가게도 확장하고 이래저래 바쁜 시기에 며느리 돈을 타서는 또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몇 번 용을 썼습니다. 며느리도 참 멍청한 게 한두 번 망했으면 그 뒤로는 본인이 칼같이 잘라서 돈 빌리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제 큰아들을 믿어도 너무 믿는지 정말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알았다고 얼마 필요하냐고 하며 주는 게 제 며느리였습니다. 물론 칼국수집이 성공해서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었기에 그랬다곤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며느리는 큰아들한테 돈을 빌려주다가 자기가 모아둔 돈까지 다 까먹은 적도 많았습니다. 이제 너도 정신 차리고 얼른 취직을 해라. 언제까지 며느리한테 얹혀 살래? 며느리 모르게 제가 아들한테 혼을 낸 적도 있었지만 이미 자기 사업을 하는 맛에 빠져버린 아들이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그런 아들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감놔라 배놔라 하겠습니까? 물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참, 제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해 못할 놈이 제 큰아들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큰아들이었다면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계속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은 지가 뭐가 잘났다고 며느리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느라 힘든 와중에 술집을 다니면서 여자 문제로 속을 썩였습니다. 그나마도 며느리는 저 신경 쓸까봐 저한테는 숨기고 그랬었는데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다 밟힌다고 아들놈이 숨길 생각도 안 하고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다가 제가 알게 된 것이었어요. 솔직히 어미로서 다 큰 아들놈한테 제가 뭐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온갖 문제로 사고를 치는데 아휴, 다 큰 아들한테 매번 이런 문제로 혼을 낼 수도 없는 일이고 며느리가 그것 때문에 속 썩으면서 아들이랑 자주 싸운다는 것도 알았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똑부러지는 구석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걸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며느리가 알아서 다 해결할 거라고. 그런데 하루는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아들과 싸운 뒤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못 본 척 지나가려 했지만 왠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못난 아들을 제 뱃속으로 낳았으니까요. 얘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저놈을 잘못 키운 것 같아.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으세요. 남편도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니까 믿어봐야죠.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며느리를 보고 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큰아들 집에서 며느리 돈으로 먹고 살고 있었고 큰아들도 이제 더 이상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는 중이었어요. 큰아들네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동네 또래 할망구들이랑 조금 친해져서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그 동네 친구들이 돈 모아서 제주도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뭐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도 껴야 하고 이래저래 번거롭기는 하지만 벌써 거의 1, 2년째 이러고 있고 앞으로도 만약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면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마침 저도 제대로 밖에 나가본 지가 손에 꼽았는데 제주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나이 먹어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돈 필요할 때 며느리한테 말했으니까요. 이번에 동네에서 알게 된 할망구들이 같이 제주도 좀 가자는데 네가 비행기표 좀 끊어주라. 평소 며느리는 제가 뭘 부탁하든 늘 웃는 얼굴로 알겠어요, 어머님 하면서 다 들어주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제가 그렇게 제주도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냉랭한 얼굴로 쌩하고 지나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영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서 이번에는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애엄마한테 말하세요. 하지만 아들한테 이야기해도 별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대충 며느리 기분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 슬쩍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주도에 꼭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아들 녀석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너한테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찾아봤더니 요새 비행기표 얼마 안 하니까 그것만 좀 끊어줘라 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니, 너 왜 그러니 갑자기?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황스러워서 휴지 하나 건네지 못하고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는 꼴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옷 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던 며느리가 여전히 울음기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지금 코로나 터져서 손님도 반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이런 와중에... 어머님 저희 집에서 산 이후로 지금껏 10년 동안 용돈 안 드린 적 있어요? 이쯤 되면 식당 와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일손도 거들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가게도 힘든데 어머님만 팔자 좋게 여행이라뇨. 솔직히 어머님, 10년 동안 밥만 축내시고 한 번이라도 제 일 도와줘 보셨어요? 어머님이 아들을 저렇게 망나니로 키웠으면 제발 눈치 좀 있으세요. 며느리 가기가 잘 되고 있긴 했지만 바이러스가 퍼진 이후 예전처럼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꾸준히 가게 나가서 일을 하고 늦게까지 들어오길래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주는 용돈이 변하지도 않았고 며느리가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고민이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 편하게 제주도에 대해 얘기를 꺼냈던 건데 설마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며 저한테 뭐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화내는 꼴을 못 봤던 며느리인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분노를 내보일 줄은. 그날 이후 저는 큰 충격을 먹고 식음을 전폐하다 방에 누워서 안 나왔습니다. 제가 나이를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다 늙어선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게 돈 없고 능력 없는 아들 둔 서름인가 싶고 그렇다고 성질대로 집을 나가자니 갈 곳도 없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제 자신이 한심했던 적이 없는데 며느리의 큰 소리에 아무 말도 못하고 기껏해야 이렇게 방에 틀어박혀서 시위나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게 그 어느 때보다도 화가 나고 스스로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며칠 뒤에 며느리가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화를 냈으면 안 됐는데 순간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터진 거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며느리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때는 성질 좀 죽이고 앞으로는 그냥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그래도 서러운 와중에 며느리가 먼저 사과를 하니까 왠지 모르게 기고만장해서 며느리한테 오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힘든 거 몰라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10년 동안 밥만 축내고 일도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그런데 아무리 아들이 못났다고 해서 어른한테 그런 막말을 해야 네 속이 시원했니? 너도 늙어봐라.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어. 그런데 넌 내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며느리는 몇 번 더 저에게 사과하려고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며느리한테 나쁜 말을 많이 했어요. 네가 지금 가게 좀 잘 된다고 해서 다 늙은 시어머니한테 유세를 부리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될 것을 뭘 잘났다고 그렇게 따박따박 소리를 지르느냐. 그 뒤에도 한 번 정도 며느리가 또 찾아왔었는데 제가 그때도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받아줬어야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냉전 아닌 냉전이 2달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성질을 좀 누그러뜨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도대체 며느리가 이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제 아들은 물론 저까지 함께 보살피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가 조금 마음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며느리가 울면서 사과하려고 찾아왔을 때 냉정하게 막말을 하며 화를 낸 제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고생하고 있는 걸 몰랐던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평소 힘든 것도 얘기 한 번 안 하고 스스로 잘 이겨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며느리는 뭐든지 혼자서도 잘하는 그런 애이고 굳이 제가 뭘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른 다시 며느리랑 화해를 하고 조금 더 살가운 시어머니가 되어서 뒤늦게라도 며느리한테 좀 잘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진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아들 녀석 하나 잘못 키워서 며느리는 안 해도 될 고생까지 하고 있던 건데. 머리로는 제가 사과를 해야 어떻게든 끝날 수 있다는 일이란 것을 압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상 사과를 했는데 혹시나 며느리가 생각보다 화가 크게 나서는 제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조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젊은이들도 삶이 힘들겠지만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정말로 그날그날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 겨우 감사하며 지내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누구나 힘들게 살았고 다들 날카로웠던 그 시기에 우리 집에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어났고 우리 집은 저를 비롯하여 총 6남매였어요. 큰오빠가 있었고 그 밑으로 언니들 셋, 그리고 저 다음으로 남동생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나라가 해방이 되었기에 어른들은 무척 기뻐하셨고 그 다음 해에 남동생까지 태어나 얼마나 예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창 아들이 귀하던 때에 저와 11살 차이인 큰오빠 밑으로 전부 딸만 낳게 되었고 한참 시간이 지나 막내둥이 남동생을 통해서 겨우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나라가 뒤숭숭하던 시기여서 엄마와 아버지는 늘 힘겹게 먹거리를 구해와서 살아가셨고 아무리 해방이 되었다고 하지만 당장 이렇다 싶게 살 길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6남매를 낳고 나니 엄마 몸도 성하지 않아서 늘 아프다는 소리를 달고 사셨고 큰오빠와 언니가 늘 산에서 나무를 뜯어오고 동냥을 해서 겨우 먹거리를 만들어 먹곤 했어요. 당시 우리 집의 자랑이었던 큰오빠는 키도 큰 편이었고 다들 훤칠하고 미남이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옆 동네에서도 사윗감이라고 눈여겨보는 아줌마들이 많았고 엄마에게도 오빠는 아주 큰 자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늘 엄마에게 오빠를 칭찬했어요. 영환이 같은 미남이 어디 있어?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야. 한눈에 봐도 엄마를 쏙 빼닮은 얼굴에 눈도 부리부리했고 남자답게 다부지게 생겼다면서 여학생들도 많이 고백을 해왔었어요. 저도 나름 투박한 외모와는 달리 미남인 오빠가 꽤 자랑스러웠는데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당시 19살이었던 오빠를 당연히 곧 장가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누구한테 보내게 될지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해방을 겪은 직후라 상당히 뒤숭숭했나 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적응을 하기에 5년이란 시간은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먼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한동안 얼굴을 못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연락도 잘 안 되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마냥 아들의 혼사를 미룰 수는 없어 곤란했다고 합니다. 결국 급하게 주변에서 소개를 받고 사진만 대강 교환한 후에 혼사를 결정하셨어요. 그땐 누구나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고 연애를 해서 직접 누군가를 골라서 간다는 건 흔치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던 동네 쪽은 그랬기에 오빠는 스스로 결혼에 대해서 크게 어떤 의견을 내지 않은 채 엄마의 뜻에 따르기로 했던 것 같아요. 큰오빠가 드디어 장가를 간다니 날짜를 잡아두고 다들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이제 막 8살이었던 저와 4살이었던 남동생은 집에 이런 분위기를 신기하게 보고 있었어요. 위에 언니들은 저와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잘 놀아주지도 않았고 매번 우리 남매끼리만 놀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일상 전체를 무참하게 짓밟아 쓸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6.25가 터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엄청난 풍경은 너무나 혼란스러워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지만 익숙한 동네 사람들이 금방 사라지고 제각기 피난에 동참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는 아버지도 없이 우리 6남매들을 다 챙기느라 거의 포기하다시피 힘들게 우릴 끌고 다니셨고 그 와중에 아이들 한둘을 잃어버리거나 힘없는 노인들이 피난길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다반사였어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힘겹게 정착해서 겨우 우리 곁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먹으며 목숨을 연명하고 안 그래도 몸이 약했던 남동생은 갈수록 버티지 못하고 토해내며 처지더군요. 엄마, 영식이가 자꾸 토해.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등에 업고 다녔는데 저도 힘들었지만 동생의 기력이 빠지는 것을 느끼니 너무 슬프고 참담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체감하게 되었어요. 이윽고 저는 이때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비롯해 언니들과 오빠는 모두 힘이 없어 울 수조차 없었고 조용히 이 시간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히 언제 숨을 거둔지도 모르게 내 동생 영식이의 숨이 끊어진 것이었어요. 길어지는 피난길에 다들 삐쩍 말라가고 멀쩡한 어른도 굶어 죽는 노릇을 보고 있자니 이건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가족이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참담했을 것입니다. 엄마는 죽은 동생을 안고 울지도 못했고 나는 며칠을 동생을 내 등에 업고 다녔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동생을 그대로 보내줄 수가 없어서 늘 들고 다녔던 포대기에 매어 안고 함께 다녔어요. 나중에 어른들의 만류에 어쩔 수 없이 이름도 모르는 곳에 동생을 묻어야 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길고도 지독했던 피난길에서 동생을 그렇게 보낸 후 시간이 지나 다시 원래의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당시 큰오빠는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 같이 피하고 있던 동네 어른들과 함께 떼를 째어서 찾으러 갔고 곧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동네였지만 겨우겨우 쓸만한 곳을 얻어서 엄마와 언니들, 저는 그렇게 하염없이 오빠와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막내 남동생을 잃은 엄마는 여전히 어린 아가 있었고 그러던 차에 언니들과 저는 얼른 오빠라도 돌아와서 정한 혼사라도 치르고 조금이라도 모든 게 가닥이 원래대로 잡히길 간신히 바랐어요. 그러던 차 갑자기 누군가가 집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할 만큼 무척이나 좋은 소식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소식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언니의 목소리가 분명 맞는데 아버지를 외치는 소리에 놀래서 저도 뛰어나갔어요. 온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지쳐 보이는 아버지가 서 있더군요. 지친 우리에게 힘이 되었던 좋은 소식은 아버지의 등장이었어요. 당신! 엄마는 그대로 뛰쳐나와서 아버지를 붙잡고 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가족끼리 눈물의 상봉을 했는데 한참 우리를 보고 있던 아버지는 전혀 웃지도 않고 엄마와 우리들의 얼굴만 자꾸 살필 뿐이었어요. 엄마는 일단 아버지가 돌아왔으니 마음이 조금 놓이셨는지 큰오빠의 안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오빠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건지 반응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환이 얘기 못 들었어? 당신이 아는 것 아니었어요? 영환이 당신이 어딘가 있다고 들었다며 김씨네랑 이씨네랑 같이 갔어요. 근데 왜 안 오는 거래요? 영환이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고개를 푹 숙인 채 온 얼굴을 찌그러뜨리시더군요. 어린 제가 봐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는 대강만 들었지만 나중에 좀 더 자라서 들은 오빠의 이야기는 매우 참혹했어요. 동네 아저씨들과 함께 어울려서 외주로 나갔던 오빠는 그 또래 청년들과 나이가 있던 아저씨들과 함께 사로잡혔고
위험한 상황에 잘못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후라 서로를 의심하고 모든 게 무섭게 돌아가던 때였고 여차에서 잘못 끼게 된다면 목숨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으나 우리 오빠는 그만 그 행렬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른 청년들과 함께 나란히 총살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엄마와 아버지가 시신을 찾으러 갔으나 이미 근처 분위기는 흉흉해서 들어갈 수 없었고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오빠가 그 안에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날부터 집으로 돌아와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우리는 엄마를 진정시키느라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괴로웠는지 정신을 차리기 힘들어하셨고 때 아닌 초상에 우리 집에는 음습하고 슬픈 아주 무거운 분위기만이 가득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큰오빠는 엄마에게 있어서 큰 자랑이었어요.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던 엄마에게 첫 아들이었고 그 이후로 딸들을 줄줄이 낳는 동안에도 여전히 빛나는 별처럼 큰오빠가 옆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겪게 되었으니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대로 알아 누워버렸고 금세 소문이 났어요. 당연히 우리 오빠와 정혼을 했던 집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올케 언니가 될 예정이었던 순애 언니도 찾아왔어요. 영환 씨 정말 죽은 게 맞나요? 다 듣고 왔어요. 사실 이때에는 이미 정혼을 한 상태에서 서방이 될 사람이 전쟁 중에 죽거나 어디 끌려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다시 파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서방 없이 들어가서 살 것인가로 많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며느리로 들어와서 살라고 고집하는 시댁들도 있었고 저도 우리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했어요. 며칠을 싸매고 누워 말도 못하고 물만 겨우 축이던 엄마는 순애 언니가 찾아온 것을 알고 그대로 나가서 물에 얼굴을 씻더군요. 그러더니 언니를 앉혀놓고 말을 하는데 참 구슬픈 광경이었어요. 너는 네 인생 살거라. 영환이는 우리 가슴에 묻을게. 우리는 저 말을 하고 있는 엄마가 또 발작이라도 일으켜서 쓰러지는 게 아닐까 겁이 났어요. 저 역시 큰오빠를 잃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아서 매일 숨죽여 울었는데 엄마의 저 말을 들으니 목에서 말 울음소리가 날 정도로 슬픔이 끌어올랐어요. 엄마가 올케 언니가 될 사람을 놓아주는 걸 보니 그렇게 혼사 준비를 하며 즐거워했던 우리 가족에게 있어 큰오빠는 정말 죽은 사람이 되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순애 언니의 반응은 전혀 달라서 숨어서 듣고 있던 나와 언니들은 모두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영환 씨와 결혼할 거예요. 저 이 집 며느리로 살래요. 눈이 너무나 확 뜨여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엄마도 당황해서 몇 번이나 달래가면서 말을 했어요. 목소리에 힘도 없이 설득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너는 네 인생 살아야 한다. 서방도 없이 사는 게 쉬운 줄 아니? 그러나 순애 언니는 결국 엄마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정한 혼산날에 홀로 가마를 타고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 집에서도 반대가 대단했다고 하던데 사실 이렇게 시댁에서 거절을 하고 파혼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끝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순애 언니는 한사코 죽은 서방에게 시집을 오겠다며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자기가 나서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다들 당황스러워했고 엄마와 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사실 그 혼산날을 아무것도 없이 보내게 될 엄마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맞아줄 서방도 없이 가마를 타고 처연하게 들어오는 올케 언니의 모습도 만만치 않게 구슬프고 괴로웠어요. 아버지는 이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나가버리셨고 저와 언니들이 덤덤하게 올케 언니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으로 들어온 올케 언니는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순애야, 그러지 않아도 된대도.
올케 언니는 그야말로 진짜 큰 며느리가 된 것 마냥 우리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돌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당시에 엄마는 정말로 몸이 힘들어져서 알아 누웠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시긴 했어요. 아버지도 동시에 아들을 둘이나 잃었으니 살맛이 안 난다며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저와 언니들 둘의 앞날이 어찌 될지 참 심각하게 어둡던 때였습니다. 올케 언니는 엄마를 대신해서 집을 쓸고 닦고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더군요. 자기 친정에 가서 먹거리를 조금 얻어다 오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둘째 언니와 함께 산에 가서 풀을 뜯고 나물거리를 만들어 무치기도 하고 우리 집을 읽어보겠다고 애를 쓰는 게 보이더군요. 말도 없고 묵묵하게 움직이는 올케 언니였지만 몸져 누운 엄마를 대신해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집이 마냥 어둡지만은 않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차에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니네까지 다 굶어 죽게 될 거야. 내가 삼촌네라도 다녀와 볼게.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올케 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와 같이 가셔요. 어머니 혼자선 힘드셔서 안 돼요. 결국 엄마는 올케 언니와 함께 몇 시간을 걸어 삼촌 댁에 도착했고 아주 조금의 돈을 빌려오셨어요. 쌀을 겨우 살 수 있을 수준의 돈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옥수수를 잔뜩 사다가 쪄서 역전에 나가서 팔아서 먹여 살릴 심산이셨더군요. 역전에 나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를 팔고 그러다 남거나 못 팔면 갖고 와서 다시 우리에게 밥으로 먹이는 생활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매일 끝도 없이 엄마와 함께 나가서 옥수수를 팔고 먹거리를 조금 얻어오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럽다던 엄마도 큰언니 못지않게 힘이 되어주는 올케 언니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론 당시 저도 아무리 어렸다지만 올케 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서방이 없다니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고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올케 언니에게 묻게 되었어요. 언니야는 우리 오빠 얼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케 언니는 뭔가 슬픈 듯한 표정으로 답하더군요. 아가씨, 나는 오빠랑 꼭 결혼하고 싶었어요.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들어보니 올케 언니는 예전부터 우리 오빠를 좋아했던 모양이었어요. 당시 우리 오빠는 언니를 잘 몰랐고 아마 살아서 혼사를 치렀다면 그날 처음 얼굴을 보는 것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올케 언니는 친구네 놀러 갔다가 그 집에 같이 놀러와 있던 우리 오빠를 보고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꼭 저 사람이랑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더 이상 말을 꺼내면 언니도 너무 괴로워할 것 같아서 더 물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 한편으로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엾게도 우리 오빠는 언니를 몰랐다지만 올케 언니는 우리 오빠를 알고 있었구나. 우리 오빠를 알아봐주고 먼저 저렇게 사랑해 주었구나 싶어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렇게 일찍 가지 않고 올케 언니랑 천년만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서야 언니가 왜 우리 오빠도 없는 집에 와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엄마에게 잘하고 같이 어렵고 가난하게 살면서 힘든 생활들을 계속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불도 잘 안 떼져서 매번 차갑게 식는 방에서 올케 언니는 이불을 몇 겹씩 깔고 어디서 또 구해온 천들을 대서 우리 엄마가 편히 누울 수 있도록 늘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아랫목은 늘 엄마 자리로 해주고 나와 언니들이 다 잠든 것을 확인해야 그새 잠에 들었어요. 어느새 정말 가족의 일부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고 틈틈이 나의 공부까지 봐주면서 올케 언니의 하루는 너무나 바쁘게 흘러갔어요. 아침이면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을 닦고 또 치우고 있는 먹거리로 아침을 차려서 엄마 앞에 놓아드리고 나와 언니들도 말끔하게 챙겨주곤 했어요.
그런 언니를 보면서 엄마는 볼 때마다 울면서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지만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 같이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올케 언니는 당연한 듯 엄마를 따라다니며 같이 역전에 나가 이것저것 팔기 시작했고 마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이라도 된 양 돈벌이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옥수수 사세요. 감자 사세요. 몸이 좋지 않은 데다가 평소 숫기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엄마에 비해 올케 언니는 이렇게 해야 집안을 살린다는 각오가 있었는지 얼마나 강단 있게 잘 파는지 몰라요. 이듬해부턴 저도 여기에 같이 껴서 따라 나갔고 셋이서 함께 팔고 오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옆에서 같이 먹거리를 내놓고 있는 할머니들도 도와주면서 열심히 같이 팔아드렸어요. 가끔 역전 앞에서 아름드리 나무 껍데기를 벗긴다고 하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벗겨내는 등 올케 언니와 얼마나 함께 붙어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느덧 3년이 되려던 차에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우리의 삶은 힘들었던 때에 엄마는 올케 언니를 다시 앉혀놓았어요. 순애야, 이제 나가거라.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 가거라. 이 말을 듣는데 건넌방에서 얼마나 떨리고 무섭던지 저 말을 올케 언니가 받아들일까봐 겁이 났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엄마는 또 올케 언니를 쫓아보내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올케 언니 역시 바로 받아치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왜요? 저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는 전혀 없이 단호하게 야단치듯이 말했어요. 너는 아직 젊어. 과부로 살게 할 수 없다.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그 말을 하는 엄마의 목소리는 매서웠으나 엄마의 말에 정말 올케 언니가 다음날 짐을 싸서 떠나고 난 뒤 며칠간 무척이나 괴로워하셨어요. 오빠를 잃었던 때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알아누우셔서 언니들과 제가 번갈아가며 죽을 끓여다가 먹여드려야 했어요. 저는 올케 언니와 가장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 무척 슬펐습니다. 나에게 많은 이야기도 해주었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너무 좋았는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모든 것이 다 올케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너무나 마음이 허했습니다. 글쎄, 영환이네 시집 갔던 순애 말이야. 금세 다른 집으로 시집 갔다 나봐. 근데 그게 뭐 흉인가? 애초에 서방도 없는 집에 갔잖아. 젊은데 과부 만들 일 있어?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보니 아예 없는 말 같지도 않고 정말로 올케 언니는 새로 시집을 간 게 맞더군요. 생각할수록 아직 20몇 살밖에 채 안 된 올케 언니였는데 아기도 낳을 수 있을 텐데 붙잡고 있어선 안 되겠다 싶더군요.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이 상황을 되도록 빨리 잊기로 하고 입 밖으로도 올케 언니의 이야기를 서로 꺼내지 않으려 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몸이 아프신 상태였고 아버지는 그 와중에 잠깐 돌아오시기도 했으나 이내 못 견디고 또 나가버리시더군요. 매번 올케 언니와 함께했던 일들을 이제는 저와 언니들이 같이 하면서 역전해서 음식거리들을 팔고 둘째 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끼니를 때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시 삭막해진 우리 집에서 저는 깊은 우울감을 느끼며 올케 언니와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저와 터울이 훌쩍 나서 기억이 많지 않은 큰오빠보다 어쩌면 올케 언니와 붙어서 지냈던 그 3년 정도의 시간이 왜 그렇게 좋았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후로 도통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발길을 끊었던 올케 언니가 다시 우리 집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순애야, 네가 여기 웬일이야?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잖니. 엄마는 몹시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반가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올케 언니 옆에는 웬 남자분이 있고 올케 언니의 배는 크게 불러 있었어요. 딱 봐도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뒤이어 하는 올케 언니의 말은 왜 이렇게 가슴이 벅찼을까요?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아기도 가졌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다른 집에 시집 가서도 우리 엄마에게 여전히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며 새 신랑을 데리고 인사까지 하러 온 것이었어요. 올케 언니와 결혼한 남편분은 그런 내용을 다 알면서도 이해해 주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아기가 태어나고서도 우리 엄마에게 찾아와서 안겨주었고 올 때마다 쌀과 반찬거리들을 갖고 와서 마루에 한창 펼쳐놓고 가곤 했습니다. 갓난쟁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엄마에게 안겨주었을 때의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집은 남자씨가 다 끊겨서 이제 아기를 볼 일이 없는데 순애니가 아기를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저와 언니들도 있지만 엄연히 우리 집 남자였던 큰오빠의 아내였던 언니가 데려온 아기이니 엄마는 이렇게라도 생각하고 싶으셨나 봐요. 너무나 고맙게도 올케 언니는 매달 한 번씩 꼭 우리 집을 자기 친정집인 양 들러주었고 아기가 자라는 것도 보여주고 늘 먹거리를 양손 가득 무겁도록 들고 왔어요. 나중에 큰 병에 걸려서 우리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도 남편분과 함께 찾아와서 엄마의 장례까지 치러주었어요. 3일 내내 함께 있었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었던 올케 언니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일찍 엄마를 떠나야 했던 큰오빠와 남동생이 보내준 천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 가족 곁에 있어 주었어요. 오빠만 죽지 않았더라면 진짜 올케 언니를 우리 가족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컸지만 그런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매번 빠지지 않고 모든 경조사를 챙겨주고 며느리 노릇을 야무지게 했던 올케 언니. 제가 엄마 없이 홀로 직장에 다니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할 때에도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고 저희 언니들보다 저를 더 잘 챙겨주었던 올케 언니.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올케 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엄마가 가실 때보다도 더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디 큰오빠를 만나서 며느리 노릇도 올케 노릇도 잘했노라고 말해보길 바라게 되더군요. 나는 누가 나에게 시킨다고 해도 올케 언니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내 인생에서 올케 언니와의 만남은 큰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어요. 전쟁이라는 아픔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올케 언니가 피워낸 예쁜 꽃들을 보면서 저는 삶의 용기를 내며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큰오빠를 잃은 슬픔이 컸지만 오빠로 인해 올케 언니라는 인연을 만날 수 있었으니 그 또한 감사히 여기고 싶어요.